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활기차게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인 시장,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어떤 패션, 조금 바뀌는 흐름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된 메인 전략, 성장주에 대한 어떤 투자 메인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어떤 분배 차원에서 이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통업종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이제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캐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제 내년 2021년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 이런 시장 점검을 연말에 이제 깊이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어떤 업종이 보다 더 강하게 어떤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해서 실행에 옮기거나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종목들을 선정하고 골라서 원하는 가격대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 예. 그게 이제 저는 분석하고 바로 매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하는 가격을 설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이 정도 가격이면 사야겠어. 이걸 하려면,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려면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 그리고 그 업종의 어떤 흐름, 그리고 실적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해를 하고 가지고 있어야지만 원하는 가격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점검들이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포트 많이 읽으니까 투자 전략에 대한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보는 이유는 어떤 이제 타이밍을 잡는 부분도 있고, 어떤 업종 종목들의 매수 가격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함수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함수를 계산해내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검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수출 국가예요. 수출 국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이 수출이 회복되거나 늘어나는 어떤 흐름이 감지되면 순매수가 이제 강하게 들어오고, 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살아날 때는 역시나 한국이 가장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는 한국 수출의 어떤 회복을 주목하는 차원에서 아마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제 신흥국에 대한 어떤 자금 집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환율 부분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고, 그래서 한국 수출에 어떤 주목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펙스, 이제 설비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카펙스 사이클 자체가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올해가 이제 카펙스 투자가 이제 반도체든 디스플레이 쪽이든 여러 가지 어떤 제조업단에 카펙스 사이클이 좀 돌아오는 어떤 시점이었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이거를 카펙스 수요를 확 그냥 엎어버렸죠. 그래서 이연된 그런 카펙스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도 내년도에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카펙스 사이클이 정상화되는 측면에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 역시나 이제 이게 뭡니까? 경기 민감 섹터죠. 그래서 수출 섹터이면서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업들, 업종의 기업들이 실적이 늘어나는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탄력 있게 바닥을 탈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종목별 주가를 보는 게 딱 이제 느낌이 확 올 텐데요. 먼저 이제 대한해운, 이런 이제 그 선박 회사들, 벌커 위주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선박 회사들을, 해운 회사들, 이런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펑 튀었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 이제 뭐 벌커 같은 것들 많이 이제 운반하는 그런 해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원자재라든지 뭐 철광석 뭐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어떤 배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운항이 늘어나고, 뭐 HMM 같은 경우는 배가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는 그런 선행적인 어떤 시그널로서 좀 작용되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팡 튀어버렸죠. 야, 이게 바닥에서 상한가까지 쳤다는 거는 뭐 미친 거죠, 완전히. 예.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또 벌커 위주로 하는 펜오션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20% 이상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바닥을 탈출하고 한국의 수출이 회복되는 그런 어떤 시그널로서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 한국 조선해양 같은 종목도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바닥권을 탈출하는 이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중장기 이평선 여기서 붕괴되고 못 올라왔죠, 지금.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나서 쭉 내려오면서 중장기 이평선 여기서 저항받고,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을 그 역별로 쭉 밀리기만 하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저항받았는데, 그렇죠? 저항을 받았는데 여기서 뚫고 올라왔어요. 큰 변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위로 이제 고개를 든다는 것 자체는 한국 수출이 회복되구나,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구나,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가 전체가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할 수밖에 없겠구나.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바닥권을 이제 그래도 탈출하는 계단식 상승, 흐름을 좀 전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채권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경기 회복되고, 그러면서 은행주들도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으로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메커니즘이 맞물려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이 중장기 이평선 여기 480일 2년 이동평균선을 깨버리고 돌파를 해서 이제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추세가 이제 돌려졌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때도 이제 중장기 이평선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처음 깨지기 시작했고, 역별로. 그래서 이렇게 밀리고 추세가 반전되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여기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가 이제 전환된 어떤 패턴이다 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뭐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이평선 480일 2년간의 이 이평선을 뚫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수급의 어떤 큰 변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지되고 있고요. 여기서 좀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돌파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제 수급을 한번 좀 보면요, 코스피 시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뭐 어차피 외국인들은 코스피 타겟으로 이제 자금을 집행하니까 11월 들어가지고 18일 이제 어제까지 5조 2천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근데 업종이 중요하죠. 배터리 화학 업종 같이 들어있는 요 화학 업종이 1조 2천억 정도, 의약품이 2,500억 정도. 그러니까 화학 쪽으로 굉장히 많이 산 걸 볼 수 있고, 뭐 전기전자 섹터, 반도체 쪽, 이쪽은 뭐 당연히 시총 비중이 높으니까 이렇게 크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업으로도 한 1,600억. 유통업이 이제 뭐 비중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거든요, 국내 이제 코스피 지수에서. 근데 이제 1,600억을 샀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산 편이죠.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도 2,60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사기도 했지만, 여기 철강금속, 기계 쪽도 있죠. 1,000억씩. 그러니까 경기 민감한 섹터들을 상당히 좀 많이 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거 체크를 못 해드렸는데요, 고객 예수금이
예, 하루에 한 6조 넘네요. 그렇죠. 6조 넘게 확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증가할 수 있지? 하루 만에? 뭐 증가 못할 건 없지만 이게 뭐 하루 상간에 뭔 크게 공모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해서 뭐 긍정적이죠. 예, 이미 이제 62조 원이 됐습니다. 공인예수금이 결국은 주식 살 대기 자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음, 가파르게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거는 더 증시 주식 매입 어떤 수요로서 작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수급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최근에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가파르게 더 들어오죠. 야, 주식 이제 더 가나 봐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또 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증시가 상승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상승하면 야, 이거 왜 수급이 안 들어오지? 그게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냥 가격이 오르면 수급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음. 싸져 가격이 싸지면 수급이 안 들어오고 가격이 싸지면 수급이 안 들어오고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추격 매수로 수급이 붙는 게 그게 증시의 속성이고 개인들의 어떤 투자의 어떤 속성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니까 고객예수금도 많이 붙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상승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 붙었겠죠. 예. 삼성전자도 신고가 내는 거 막 언론에 들어오지. 외국인 수급도 최근에 막 들어오는 거 보이지. 미국 대선도 불확실성 어느 정도 거쳤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로 자금이 다시 재유입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리포트 중요한 부분들 좀 발췌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직접 이제 센터장, 이 교보의 이제 센터장이 쓴 리포팅이고요. 제목은 뭐 가치주의 양극화 선택의 시간이다. 예,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제 소제목은 가치주의 기환, 실적에 선행하는 수출이 제일 중요하다. 뭐 역시나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지수가 이제 가기 위해서는 수출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수출이 늘어나면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뭐 실적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국내 수출 증가는 뭡니까? 기업 실적의 증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자 외국인 수급이 또 들어오는 어떤 기본적인 공식이죠. 그래서 가치주의 어떤 재평가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 전체 영업 활동이 개선되고 실적 개선에 선순환 구도가 정착되어야 가능하다. 2015년 이후 국제 유가 침체,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 모멘텀의 어떤 순환 주기가 크게 축소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OLED 반도체 특수로 인해 가지고 IT가 좀 튀면서 수급이 좀 붙었고 그 수급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항암제 쪽으로 옮겨 붙으면서 바이오를 들썩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남북 경협주, 예, 북미 간의 막 그 만남 가지면서 남북 경협주로 이제 불붙다가 미중 무역 분쟁 격화되면서 폭삭장이 주저앉으면서 다 박살났죠. 예, 그런 어떤 흐름이었는데 경기 민감 섹터, IT 빼고 다른 경기 민감 섹터는 2015년 이후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결국은 순환 주기로서 이제 사이클이 좀 민감 섹터가 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확 주저앉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그 이연된 여러 가지 어떤 카펙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 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감주들의 어떤 주가도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기업 이익 모멘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가치주에게 부여해야 할 수 있는 프리미엄도 작아진 상태다. 근데 이제 내년 2021년은
반도체 경기 회복, 그리고 경제 활동 정상화,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을 이유로 수출 모멘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가치주의 투자 매력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선 가치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 제가 볼 땐 정확히 표현하면 실적 개선될 경기 민감 섹터,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은 뭐 개선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일본의 기계 수주 사이클이 저점을 통과하는 모습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것들, 특히나 뭐 우리나라는 기계 같은 걸 많이 수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한국으로 오고 한국이 중국에 이제 중간재 공급하고 중국이 일본으로 완제품 수출하는 이런 어떤 이제 가치 사슬 측면에서 가장 선행성으로 이제 또 카펙스 쪽에서 설비 투자에서 볼 수 있는 게 일본의 이제 기계 수주 사이클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점을 통과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 뚜렷해지고 있다. 이게 경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카펙스 투자가 이제 본격 이뤄지는 어떤 그런 어떤 시작점이다. 이렇게 좀 예측하는 것 같아요. 이 리포트에서는. 그래서 카펙스를 이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요거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카펙스 이제 캐피털 익스페디추, 발음이 좀 어렵네요. 예, 그냥 요걸 이제 약자로 따가지고 이제 카펙스라고 증권용어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보시면 자본적 지출, 예, 하면 이제 미래의 이윤 창출 가치 취득을 위해서 지출된 투자 과정에서의 비용을 말한다 해가지고 증권 용어에서는 이제 주로 그 설비 투자로 이제 많이 좀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뭐 공장이라든지 뭐 기계에 들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이제 기계 수주 사이클이 이렇게 좀 저점을 이제 다지면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카펙스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구나.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카펙스 그로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형태가 이 일본의 이제 공작기계 수주 증감률하고 이제 동행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죠. 그래서 일본의 기계 수주는 미국 GDP 개정상 투자 사이클과도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 그래서 뭐 일본이 뭐 미국에 갔다가 이제 뭐 기계를 팔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중일 미국의 이제 어떤 가치 사슬 측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관성을 가진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기계 산업에 있어서 전통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만큼 기계류 수주 사이클은 글로벌 카펙스 대표적인 선행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아래 여기 제시한 바와 같이 투자 사이클 지표들과 해당 지표를 함께 확인해 보면 상관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해서 결국은 이제 카펙스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설비 투자의 어떤 선행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뭐 공장을 만들고 기계들을 들이고 이런 설비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있다는 거고, 예, 유동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글로벌 상장사들의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급증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금들,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 기업들은 뭐 투자나 연구개발 활동을 축소하고 보유하고 있는 뭐 잉여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인건비를 줄이고 뭐 이런 지출을 이제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현금이 조금 생기고 쌓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는 것 같은데 바닥을 찍은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투자 심리가 이제 서서히 피어오르면서 그 자금이 이제 카펙스 투자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뭐 은행들이 이제 돈도 많이 풀고 이제 금리도 낮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들이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시그널만 좀 주어지면 예, 공장을 막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유안타 증권 리포트에서는 이런 어떤 직관적인 어떤 지표들의 어떤 회복을 활용해서 은행 업종 그리고 철강 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업종들이 뭐 성장을 하고 뭐 그런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 리포트에서도. 근데 사실 우리가 성장주에서 100% 수익 내는 거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에서 100% 수익을 내는 거 뭐 동일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업종이 보다 더 업사이클이 내년도를 봤을 때 사이클상 좋을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는 그런 근거로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투자 사이클의 정상화 영역 진입을 언급하고 있다. 추세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사이클의 호조까지 현 시점에서 기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2차전지 배터리나 전기차 시장처럼 장기적인 어떤 성장 추세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투자 사이클, 뭐 호조 이런 부분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이제 눌려있던 게 이제 정상화되는 측면에서 실적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죠. 설비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뭐 은행권에서 돈도 많이 빌리게 되고 뭐 자연스럽게 이제 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고 하면서 금리도 이제 서서히 좀 피어오르고 물가도 이제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금리가 채권 금리가 이제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어떤 금리 상승의 어떤 기대감이 불고 이런 게 금융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 실적 개선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어떤 뭐 정상화되는 어떤 사이클, 이런 어떤 흐름들이 전개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펙스의 사이클과 원자재 가격 역시 긴밀한 상관관계가 형성돼 있다 해서 금속 가격 지수하고 카펙스, 요 사이클하고 이제 긴밀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카펙스가 이제 뭐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진행되게 한다는 거는 뭐 철강 가격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게 최근에 이제 두두둑둑 중장기 평소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게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속 가격 지수의 상승 시 철강주의 증신의 상대 강도도 강세를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해서 뭐 결국은 이런 카펙스 투자의 어떤 회복 사이클이 정상화되는 사이클이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기 민감 섹터 금융주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좀 이해되시죠? 왜 이제 은행주가 올라가고 철강주가 올라가고 이제 경기 민감 섹터가 올라가는지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종목으로 자세히 들어가고 종목으로 들어가서 그 종목의 향후 어떤 실적 전망치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분석해보고 지금 가격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는데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같은 종목이다 할 때는 한 이 정도 선까지 조정 다시 나오면 좀 담아봐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철강주 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를 이해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런 것들이 뭐 다 이제 뭐 자동차로 연결되고 뭐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선박, 조선, 해운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감 섹터는 이렇게 경기 회복되면서 카펙스가 이제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예, 연쇄적으로.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